도둑맞은 집중력. 요즘처럼 정보는 쏟아지고, 그런데 우리의 집중력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혹 핸드폰을 확인하지는 않는지 묻고 있어.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를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시작의 하루에 그다지 상관없는 정보로 자기 자신의 주의력을 헛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처리하고 생각하고 숙고할 수 있는 만큼의 정보만으로 그 다음에는 깊이를 더해야 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가속화가 아니라 느린 속도에서 집중력이 강화된다는 것이야. 1960년대에 컴퓨터 과학자들은 프로세스가 여러 개라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고 그 성능에 멀티태스킹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이 개념을 가져와서 인간에게 적용했다고 해.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이것이 함정이었다고 하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한다는 생각.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뇌는 여러 가지 작업을 실행하게 될 때에 작업 사이를 오고 가면서 순간순간 뇌를 재설정하게 되고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야. 작업 설정의 끊임없는 전환이 집중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전환 비용 효과를 말하고 있네.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뇌가 이동하면서 속도는 느려지고 수행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이야. 실제로 생각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도 작업 전환에 시간을 쓰면서 뇌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폭망 효과가 있네. 뭐야, 폭망, 복상 망한다는 건가? 여러 업무 사이를 오가면서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없었을 실수들이 생긴다고 해. 깊이 사고하는데 시간을 쓰지 못하고 생각이 점점 피상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창의력의 유출은 중장기적으로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야. 작업을 전환하고 실수를 바로잡으며 정보 처리에 많은 시간을 쓴다면 우리의 뇌는 떠오르는 관련성을 따라서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고 진정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지. 네 번째는 기억 감소 효과라고 있네. 작업 전환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더 느리게 되고 실수가 잦고 덜 창의적이고 자신이 하는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싶다면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단정하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정보의 쓰나미를 흡수하려는 것은 매일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서 날씬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 불가능한 꿈이라고 하네. 집중력을 요구하면서 시끄럽게 울려대는 여러 방해 요소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뇌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야. 몰입은 명확한 목표가 우선이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야지. 이 언덕을 뛰어 오를 거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의 다른 목표는 옆으로 치워야 한다는 것이지. 몰입은 한 번에 하나만 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야. 그리고 둘째,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야. 이것은 집중력에 관한 기본 사실이라고 하네. 개구리는 자기 자신이 먹을 수 있는 파리를 자신이 먹을 수 없는 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쳐다볼 것이라고 해. 셋째는 능력의 한계에 가깝지만 능력을 벗어나지는 않는 일을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몰입 상태가 되려면 나에게 의미 있는 단일한 목표를 선택하고 능력의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야. 몰입은 집중력의 잠긴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하네. 그래서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있는데 분열과 몰입이라고 해. 우리를 더 작고 더 얄팍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작은 조악한 보상 때문에 춤추는데 주의력을 낭비하는 것은 분열로 가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해. 반면에 우리를 더 크고 깊게 차분하게 확장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몰입이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문제는 잠들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이야.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세상은 모든 면에서 더 흐릿해진다는 것이지. 잠이 부족하면 작업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집중력도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야. 그래서 잠을 잘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상황을 위기로 해석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생리적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거든. 첫 번째로 혈압을 올리자. 패스트푸드가 필요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야지. 당도 더 필요하지. 그래서 안달복달하고 충동적이고 차가 막히면 바로 짜증을 내는 것. 기분장애나 비만, 집중력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잠을 좀 더 잘 푹 자면 많은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네. 그리고 잠은 많은 피해를 복구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잠이 들면 뇌와 몸에서 온갖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데 이 활동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집중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 수면 중에 우리의 뇌는 낮 동안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고 에너지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야. 집중력 개선을 원한다면 속도를 늦추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고 잠을 푹 자면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문제가 대충 훑어보는 일이 문제라고 하지 긴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야. 트위터도 문제라고 해. 280자의 단순한 발언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 짧고 단순하고 신속한 발언에 즉시 동의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야. 그리고 페이스북은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전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면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지, 시간과 공을 들여서 편집하고 신중하게 고른 하이라이트에 좋아요를 누르는가 싫어요를 누르는가, 그리고 편집된 하이라이트를 서로 자주 본다면 서로 친구라는 것, 이것이 친구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야. 인스타그램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네. 그리고 넷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을 좋아하느냐라는 것이라고 해. 그래서 이 사람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주로 찾아서 보여주고 있네. 세상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지 이해가 가능한데 트위터는 아니라는 것이야. 그리고 친구라는 것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것인데 페이스북도 땡이라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불행의 비결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우리의 행복과는 좀 아니라고 말하고 있네. 그리고 책에 대해서 복잡다단한 인생을 보여주고 속도 또한 느리다는 것. 한 문단씩 따라가면서 숙고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복잡한 내면의 삶에 동의하기도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으면 공감 능력이 강화된다고 해. 바깥을 향한 관심과 내면을 향한 관심이 결합된다는 것이지. 하지만 이 밖에도 논리적 사고에 필수적인 다른 형태의 집중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네. 다른 하나, 그게 뭔가 하면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이야.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별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뇌는 더 활발히 움직이는 부위가 있다는 것이야. 이 장소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네. 우리의 생각이 눈앞의 초점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닐 때, 우리가 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딴 생각 중에 천천히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야. 또 하나, 서로 다른 것들을 새로 연결하기 시작하고 종종 이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것이지. 딴 생각 중에 우리의 정신은
머릿속 시간여행을 떠나서 과거를 더듬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는 것이야. 요새 유행하는 멍 때리기라는 거하고 같은 거지. 딴 생각이 주의 집중을 하고는 정반대라고 저자는 생각했다는 거야, 처음에.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다른 형태이자 반드시 필요한 형태의 집중이라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로 주의를 좁혀서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그 스포트라이트를 끄면 다른 중요한 형태의 사고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야.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디지털 방해는 자기 생각에서 주의를 멀어지게 하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억압한다는 것이야. 구글의 지구는 언제나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야. 메일이 올 때 소리가 울리고 누구나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삶이 방해받는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오늘날 수많은 웹사이트가 무한 스크롤이 다운로드 되어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네. 쓸데없는 정보 앞에서 시간은 사라지고 있고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야. 페이스북과 구글 서버 내부에 우리를 본뜬 아주 작은 저주 인형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하네. 처음에는 이 인형이 우리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클릭 흔적이 이 인형에 저장되면서 이 인형은 우리 개개인을 꼭 닮아간다는 것이야. 나중에는 우리를 본떠서 만든 모델이 너무 정확해서 마술처럼 정확하게 우리를 예측한다는 것이지. 웹사이트의 앱들은 우리의 정신을 길들여서 잦은 보상을 갈망하게 만들도록 설계된다는 것이야. 하트와 좋아요를 갈구하도록 말이야. 이 웹사이트들은 평소보다 전환을 더 자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전환은 집중력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지. 이러한 전환은 술이나 약에 취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사고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해. 이 웹사이트들은 우리의 내부에 침입해 들어온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에 반응을 하는지, 무엇을 즐겨보고 흥분하고 화를 내는지를 배우고 조종한다는 것이야.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때문에 우리는 더 자주 화를 내게 된다고 하는데 이 웹사이트의 사업 모델이 우리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또 이들의 알고리즘이 퍼뜨리는 단어가 종종 공격이나 나쁜 그리고 비난 이 단어랑 관계가 있다는 것이야. 이 웹사이트들은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타인의 분노에 쌓여 있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야. 이 웹사이트들은 사회 전체에 불을 지른다고 하는데 이 현상은 우리의 집중력에 가해지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피해이고 가장 해로운 피해라는 것이야. 우리가 거짓말 속에서 길을 잃고 끊임없이 동료 시민에게 화를 낸다면 여기에서부터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어떤 아이가 끔찍한 행동을 하면 대개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신체에 알리는 아이만의 방법이라고 하네. ADHD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한다면 종종 그것이 끔찍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인데 그런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은 한 통속이 되어서 아이들을 폭력적이거나 용납 불가능한 상태에 남겨두는 것이라고 하네. 먼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음식도 문제라고 해. 현재 우리의 식단이 에너지의 급상승과 급강하를 주기적으로 유발시키는 것인데 콤프로스터, 흰빵, 토스터, 커피, 설탕, 콜라 같은 것 현재 우리의 식당 대부분의 음식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영양소는 없다는 것 그리고 뇌는 음식을 섭취해서 음식 섭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뇌의 집중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야. 뇌의 영양소가 부족한 것만 아니라 뇌에 거의 마약처럼 작용하는 듯 보이는 화학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특별히 가공식품에
대기 오염도 문제라고 해. 오염이 심할수록 뇌 손상도 심하다는 것. 주요 도로에서 50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 확률도 15%가 더 높다는 결과가 있다고 하네. 납중독의 위험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고 화학물질의 주범들은 살충제, 가소제, 방연제, 화장품 등이지. 유럽 시장에 나와 있는 200개 이상의 살충제 중 약 3분의 2가 뇌 발달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야. 오늘날 미국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 남자아이의 약 30%가 18세가 되기 전에 ADHD 진단을 받는다고 해.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데 주로 생물학적으로 해석하고 각성제로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야. 개인의 유전자와 뇌의 문제라는 것이지. 보호자인 부모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정신과 약물을 진단받는 동물들 이야기도 있네. 달려야 하고 무리지어서 다닐 필요가 있는 동물들의 본성을 꺾고 그들이 보내는 고통은 약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말하지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어. 수십 년간 증거를 모으면서 연구한 앨런의 말 ADHD는 타고나지 않는다는 것이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강조해. 주변에서 지지해주는 힘이 되는 파트너나 친구들을 찾았을 때 문제 극복은 가능하다는 것이야. 스트레스가 적은 부모는 자녀에게 돌릴 관심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지.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긍정적 변화와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그 부모가 사회적 지지를 받을 때라고 하네. 결국 부모에게 사회적 지지가 증가될 때 그 긍정적인 영향은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야. 아이들의 뇌는 약물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도 고려할 문제라고 해. 각성제는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불법으로 복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물질을 합법적으로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야. ADHD가 있는 어린이에게 처방하는 각성제 덱스트로암페타민을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라고 하네. 메스암페타민에 중독된 사람에게 처방하기도 한다는 것이야. 두 물질은 화학적으로 유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매우 비슷한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한다는 것이야. ADHD에 관한 많은 연구사항이 있는데 건너뛰고 결론은 유전보다 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각성제에도 일정 역할은 있지만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지. 아이들은 놀고 배회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유능해진다는데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아이들은 감금 상태라는 것이야. 보호한다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달달 볶지 말고 잘 놀게 하고 잘 먹이고 푹 잘 자게 하라는 것이야. 책 전체적인 마무리야. 집중력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첫 번째가 스포트라이트. 지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릴 거야. 처럼 즉각적인 행동에 집중하는 것. 초점을 한 곳으로 좁히고 단기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해. 그리고 스타라이트가 있어. 즉 별빛.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라는 거야. 예를 들면 좋은 부모 되기, 책 집필하기, 사업 등.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드는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집중력이지. 그리고 데일라이트가 있네. 햇빛을 말해. 데일라이트는 애초에 자신의 장기적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해주는 집중 형태라고 해.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 데일라이트의 상실이 실제로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산만함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분열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 저자는 네 번째 집중력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것은 스타디움 라이트라고 하네. 경기장의 빛.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집단의 목표를 세워서 함께 싸우는 능력이라고 해. 현실 파악이라고 하면 되겠네.
저자는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이거를 연구하는 여정에서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삶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는데 함께 가봐야겠지? 첫 번째는 사전 약속을 이용해서 지나친 전환을 멈추려 했다는 것이야. 인터넷이나 휴대폰도 내가 설정한 시간 내에서만 확인한다는 것. 둘째는 나의 산만함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는 거야. 전에는 뭐를 못하면 아우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좀 부실했네.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지? 이렇게 자책했던 것을 바꾸었다고 해. 지금 무엇을 하면 내가 깊이 빠져들 수 있을까? 내게 의미 있는 행동이 뭘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네. 세 번째는 소셜미디어가 내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몇 주 단위로 나누어서 연중에 6개월은 전혀 소셜미디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6개월은 좀 힘들면 뭐 한 달에 한 주간 이런 것도 괜찮겠지. 그리고 딴 생각의 중요성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하네. 과거로, 미래로, 현재로 내 생각이 떠다니게 내버려 두고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야. 그리고 마음대로 배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사람마다 강조점이 다르지.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현재만 집중하라 이러는데 여기서는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창의성이 되고 또한 집중력도 강화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거에는 수면을 사치로 여겼는데 푹 자는 거를 원칙으로 한대. 이 사람은 뭐 8시간 가는데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잠자기 전 하루의 긴장을 푸는 나만의 방법도 고수한다고 하네. 여섯 번째는 어린 친구들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고 해. 저자는 자녀가 없어서 친척이나 주변 아이들과 함께 논다고 하네. 그리고 놀 때에도 교육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마음껏 함께 논다는 것이야. 집중력 되찾기는 삶의 주도권 되찾기라는 부제를 생각하면서 모두들 화이팅!